주택법의 핵심 이론, 자, 주택의 건설 부분입니다. 세 번째 파트의 주택의 건설 부분 중에서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뭘 배울 것이냐면 주택 상환사채라는 걸 배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원금을 갚아주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자,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빌려쓰고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 이런 것들이죠. 자, 주택법에서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채비지 매각 요구, 국민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면 이 채비지 매각 요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들을 쭉 볼 건데, 자, 항상 우리 공법은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목 정도 확인하시고 나서 관련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를 먼저 보는데, 자, 주택 상환사채는 이 토지주택공사하고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발행자의 뭐 국가나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들어가지 말고 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 회사하고 이 등록사업자라는 민간 건설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여기 분홍색으로 갖춰진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는 적용하지 말고, 자, 등록사업자 할 때는 자본금 5억 이상은 돼야 되고, 자,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300세대 이상 건설 지적, 그래서 매년 300세대 이상 건설 지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3년 정도 조사해서, 그 다음에 이 등록사업자는 이 금융기관 등의 보증까지 받아야지만 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한 거죠. 주택 사업할 때 돈이 부족하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토지주택공사는 그냥 발행하면 되고, 이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갖춰야 되고 건설업 등록도 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실적도 있어야 되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까지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록사업자만. 자,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채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주택을 지어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득권 보호조항으로, 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기출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적용법규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자,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입니다. 주택법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해보고 주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의 이 회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법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 이걸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택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상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참고사항인데 이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거나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보증 같은 걸 받아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478조 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478조 1항이라는 게 여기 써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예외가 아니라면 이 상법 규정을 적용을 해서, 자, 이 법을 제외하고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서 이 주택 상환사채 관련 내용들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이 발행자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 같은 것들을 발행할 때는 이 토지주택공사든 아니면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발행 방법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거죠. 자, 우리 공법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지나 주택으로 갚아주는 채권이면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김영식 증권이라는 게 이 도시개발법에 보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토지를 수용하고 나중에 이제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 주택법에 오시면 김영식으로 이런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 김영식 증권은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에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고, 주택법에서 이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이런 김영식 증권으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액면 할인 발행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고 액면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사채가 있으면 액면가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보다 싸게 95만 원 이렇게 발행하는 거고,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그 액면가 그대로 발행하는 발행가액을 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자, 사채 발행하는 날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주택의 완공일이 아닙니다.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요 상환기간이라는 걸 그렇게 잡아서 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게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하는 건데 사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원래는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따로 있고요. 다음 양도와 중도 해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상환사채가 양도가 안 되는 이유는 주택 상환사채는 청약통장 같은 거 가입 없이도 주택 상환사채를 사면 주택 상환사채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걸 새로 공급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서 막 순위를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주택 상환사채는 이게 발행을 했을 때 이 주택 상환사채만 딱 매입을 하면 그거 가지고 바로 주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양도 같은 걸 피를 받고 양도 같은 걸 하면 이걸 이제 투기로 보기 때문에 주택 상환사채는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양도하면 투기 행위로 보고 뭐 전매 차익을 노린 양도로 보고 양도를 기본적으로 못하게 이제 금지시켜 놨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되겠죠. 자,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의 세대원이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취약, 결혼 같은 이유로 다른 세대원 전부가 다른 도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 또는 이 주택 상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아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아니면 이 주택 상환사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이민 가게 되어서 세대원 전부가 이전을 나가면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사유가 있고 세대원 전원 이전하면 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주택 상환사채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이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거 불법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 행위로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주택 상환사채를 불법으로 양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중도 예약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이전을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를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을 할 때, 자,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식 증권은 주택 상환사채를 명의를 변경할 때 취득자가 자기 성명 주소를 원부에다가 자기 이름과 주소를 모두 기재 요청을 해서 기재가 되면 이전이 되는 거고, 또 대항 요건, 제3자한테 대항까지 하려면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에 기재가 되면 취득자 성명이 채권에 기재가 되면 제3자한테 대항력도 생기는 것이죠. 자, 주의할 점은 이전할 때는 성명 주소인데 여기 대항력을 갖출 때는 요 성명만 기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조항인데, 자,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상 기명증권인 토지상환채권,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라는 것도 기명증권으로 두 가지 기명증권이 있는데, 자, 기명증권 같은 걸 양수할 때 우리가 이제 토지상환채권 같은 경우를 이전할 때는 취득자가 성명 주소 둘 다 채권 원부에다 기재 요청을 해서 기재가 되면 이전이 되는 거고, 자, 대항력을 갖출 때 이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이렇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 채권에 기재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때는 둘 다 성명 주소를 채권 원부에다 기재 요청을 해서 이전하는 거고, 또 대항력 갖출 때는 취득자 성명 주소 둘 다 채권에 기재가 되면 대항력을 갖추는 건데, 주택 상환사채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이제 주택 상환사채를 보면 이 주택 상환사채는 이전할 때는 취득자가 성명 주소를 원부에다 기재를 해서 이전이 되는 건데, 이 대항력 갖출 때는 여기 주소는 필요 없고 성명만 채권에 기재하면 대항력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줄침 부분을 잘 보셔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성명 주소가 이렇게 채권에 기재가 돼야지 대항력을 갖추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이전할 때는 성명 주소를 원부에다가 모두 기재를 해야 되고, 이 대항력을 갖출 때는 채권에만 이렇게 기재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지만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갖춰서 이전이 되고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상환사채를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 변경을 한다면 취득자가 성명 주소를
원부에다가 기재 요청을 해서 자, 원부에 기재가 되어서 이전이 되는 거고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취득자 성명 요거를 채권에 기재를 해서 이 대항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주택 상환사채의 납입금의 사용과 사용관리.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주택 상환사채로 납입된 납입금은 다음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 주택 상환사채로 건설되는 주택의 건설 자재 구입 같은 거, 택지 구입이라든가 택지 조성비 같은 거, 그 밖에 건설 공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는 이 납입금을 어디서 관리한 거냐면 금융기관이 관리하는데, 자, 금융기관은 주택 상환사채의 이 보증기관과 이 사채 발행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이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 상환사채에 대한 납입금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뭐 이렇게 정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 보증기관과 사채 발행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 건설 자재 구입, 건설 공사비, 택지 구입이나 조성비로만 써야 되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바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데 이 보증기관과 사채 발행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의 기재사항에는 주택 상환사채에는 발행기간, 발행금액, 발행조건, 상환 시기와 절차 같은 것들이 기재가 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를 말합니다. 시도지사가 국민주택사업 같은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국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사가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자, 미리 입주금의 전부나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입주자 저축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이제 신규로 공급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주택 말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자, 입주자 그 자격 같은 것들을 1순위 같은 것들을 배정을 받고 여러 가지 가점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입주자 저축제도라는 걸 이제 가입을 해야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입주자 저축의 이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선택을 해서 내가 아무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울의 뭐 강남 같으라든가 좋은 그런 위치 같은 경우는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걸 가입을 오래 한 사람들 뭐 이렇게 15년 막 가입해가지고 1순위가 되고 또 가점으로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돼야지만 신청을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입주자 저축제도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 있고, 자, 입주자 저축의 이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이렇게 통일하면 됩니다. 이거 과거에는 통장이 4개였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됐죠.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민영주택도 선택을 해서 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저축을 다루는 은행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청약저축의 가입 자격이 한 사람이면 한 계좌씩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세대 1계좌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녀노소 우리 애기들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딱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부모님이 가입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뭐 남자라든가 우리 여자 이런 그 애기들이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이제 가입 순서 같은 것들을 정해주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애기 돌잔칠 때 입주자 저축 같은 것들을 가입시켜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걔가 나중에 커서 이제 독립된 성인이 됐을 때 주택을 장만할 수 있게끔 미리 이제 순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 한 계좌씩만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토지는 빌려쓰고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 일종의 반값 아파트입니다. 자, 토지는 이제 빌려쓰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 같은 것들을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매달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지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을 받을 때 건물만 분양받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임대차 계약은 자,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이제 토지 임대인이 되는 거고, 그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 임차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40년 이내로 한다. 굉장히 길죠. 자,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75% 이상의 소유자가
자,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 안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앞에 40년, 뒤에 40년 합친 80년까지 토지 임대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차 기간 40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걸 최대로 잡으면 40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같은 걸 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80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상권의 설정.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때는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물권적인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 자체를 이렇게 물권화 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물 가진 사람들이 뭐 토지 임대인들한테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물권 같은 효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 상속인의 승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걸 이제 팔 수 있습니다. 양도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한 사람, 또 상속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료의 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가 공공택지일 때는 토지 임대료가 좀 싸고, 공공택지 외의 민간택지일 때는 토지 임대료가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임대료는 다음 구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공공택지에다가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줘서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선정할 때는 이 토지의 조성 원가에다가 3년 만기 정기예금, 그 평균 이자율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다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는 조성 원가보다 조금 비싼 감정가액이죠. 감정평가한 가액에다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토지 임대료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택지가 여기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일 때 감정가액에다가 이자를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토지 임대료가 산정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구분을 좀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택지일 때는 조성원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일 때는 임대료 산정할 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같은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료 증액은 2년이 지나야지만 증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했을 때는 2년 정기 전까지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를 할 수 없고, 자, 약정 체결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지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자,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조 1항 규정인 여기 차임, 자, 2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증액 같은 것도 산정할 때 기준을 잡기 때문에, 자, 일단 2년 지나기 전까지는 증액 청구할 수 있고, 자, 2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자, 증액 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임에 원래 해당되는 토지 임대료의 뭐 몇 분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분의 1. 그래서 20분의 1이면 이게 한 5% 정도를 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임대료 전환은 약간 개정된 사항이 있었죠. 자,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 원칙이기 때문에 월별로 이제 주택,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한테 월별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자, 합의를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임대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선납하거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선납한다는 게 개정돼서 추가된 것입니다. 자, 임대료를 선납을 하거나, 그래서 뭐 1년치 이자를 1년치 임대료 같은 경우를 이자 같은 걸 계산해서 할인해가지고 미리 선납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하거나 이 보증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환해서 계산할 때는 여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평균 이상 이 정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보증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미리 선납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입니다. 33회 때 이걸 냈었습니다. 자, 월별 임대료를 뭐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자, 다른 법률의 적용 순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거에 대해서 이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 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 주택법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을 때는 민법 순서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관련 내용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매입이라는 건 뭐냐면, 자, 공공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건물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게 전매 제한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매 제한기한이 만약에 3년이면 3년 지난 다음에는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전매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지어졌을 때는 굉장히 위치가 좋죠.
학원 같은 경우도 좋은 학교도 많이 있고 학원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열 때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때 자, 분양가가 3억이었습니다. 3억. 그리고 이제 토지는 이제 매달 임대료를 내는 형태로 이제 했는데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이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 걸려서 3년 이후에 가격이 막 6억, 7억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매 차익을 받고 이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산 형성에. 그러면 이런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뭐 일반 매매로 팔 수 있지만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팔면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어떤 팔고 싶으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을 받으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 특별한 사유, 토지주택공사가 뭐 부도나 파산날 일은 없으니까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매입 신청 같은 것들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좀 팔고 싶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할 수 있고, 자, 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거를 이제 매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14일 안에 매입해주겠다는 걸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매입이라는 부분이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팔면 안 되는 거고 전매 제한 기간 지나기 전에 만약에 이걸 이제 팔고 싶으면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뭐 불법으로 전매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청서를 받으면 매입 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매입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통보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매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매입 가격하고 이제 취득일이 중요한 건데 자, 취득일은 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요 기억이나 니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급한 날에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요 지급한 날입니다. 지급한 날. 지급한 날 다음 날로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급한 날에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서 이루에 따라서 매입 신청을 받았는데 자, 거주 의무 기간 같은 게 지나지 않았을 때는 매입 비용 이렇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뭐 거주 의무 기간이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요 1년이라는 요 기간 경과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매입 비용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경과했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뭐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지금을 뺀 금액에 70% 해당하는 금액과 입지금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상정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입 비용, 요 매입 비용이라는 요 금액을 가지고 지급을 한 날에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취득하는 날은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다음 구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 날에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 기억번하고 니은번이 여기 매입비용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매입비용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지출한 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매입 비용 같은 것들을 지급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 분홍색은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판단 뜻인데 거주 의무 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 제한 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요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에다가 요 입주금액을 합하기 때문에 매입 비용보다 조금 더 준다. 가격이 상승한 비용을 조금 인정해주겠다 그런 뜻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공공매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전하기 전에 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을 신청하고 매입 신청을 받으면 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거 취득하는 날은 지급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지급한 날 할 때 이 지급한 금액은 매입 비용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도 전매 제한 기간을 위반해서 불법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불법 전매이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환수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매입 비용을 지급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기간이 40년인데 한 25년 정도 썼는데 이걸 재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집합건물법상 동의요건이 5분의 4입니다. 구번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5분의 4, 80% 동의가 나오면 임대차 기간 40년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최초 임대차 기간이 40년까지인데 40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만약에 뭐 25년, 30년 이런 차에 5분의 4 이상 동의가 나오면 집합건물법상 동의 요건인 5분의 4, 80% 이상 동의가 나오면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건축한 주택은 나중에 지어지고 완공되고 나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남은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임대차 기간 동안 이 토지 소유자하고 재건축을 한 주택조합원 사이에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을 했을 때 재건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25년 차쯤에 재건축이 끝났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 재건축을 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나머지 잔여 임대차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년 남았으면 그 10년 기간 동안도 이 토지 소유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여기 주택 소유자가 합의를 하면 토지임대 분양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토지 같은 것들을 인수해가지고 이 토지를 인수받아서 이제 완전한 주택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번에 보시면, 자, 주택법에서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규정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자, 일단 용적률을 먼저 완화하려입니다. 주택법에서도 용적률 완화하는 규정이 있네요.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승인권자한테 제출하면 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번처럼 임대주택 좀 건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좀 완화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서에다가 여기 승인신청서에다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30개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서를 동일한 건물로 건축하는 게 이게 주상복합이네요. 자, 주상복합 아파트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면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자,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주면 자, 완화된 용적률 중에서 자, 30%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최대 60%까지 이렇게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이 완화가 돼가지고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지면 그 중에서 자, 30% 이상 60% 이하로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최대 60%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거를 인수자한테 넘겨줍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배운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인수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인수자가 되어서 인수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시도의사를 딱 찍어서 시도의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서 더 짓는 아파트 주택 개수가 나오면 더 짓는 개수가 100개일 때 그 중에서 30% 이상 60% 이하 범위로 조례가 비율을 정해가지고 최대 60%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 이걸 이제 인수하는 사람이 있죠. 국가나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인수자가 되어서 인수자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시도의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한테 넘겨주는 주택은 이 공개추천 방법에 따라서 인수자한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는 겁니다. 몇 동 몇 호를 임대주택을 할 건지는 이 공개추천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인수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우리가 한 동 전체를 임대주택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몇 동 몇 호인지는 공개 추천 방식으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인수자한테 통보를 해주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자는 아까도 봤듯이 장관, 시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인수자가 되는데 시도의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고 시도의사가 인수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여기 시군 구청장 같은 관청이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자, 인수자 공급 가격. 자, 임대주택에 이제 인수자한테 넘겨줄 때 임대주택의 공급 가격은 건축비, 건물 가격은 받는데 이 토지는 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서 보너스로 아파트를 더 짓고 그중에 60%를 임대주택으로 줬기 때문에 자, 토지는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인수자한테 넘겨주고 돈을 못 받는 거고 이 건축 같은 거, 건축비는 여기 보시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뭐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정하는 건축비인데 그냥 건축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 원가라고 해서 건설 원가를 받는데 토지는 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국공유지 우선 매각 규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업 주체를 도와주는 건데
자, 국민주택 규모.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소형주택 규모를 전체 주택 중에서 50% 이상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주택조합이 이제 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이제 매입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람들, 주택조합에게, 자,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갖고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다음 어느 하나이자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이런 1번이나 2번 같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 토지를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할 수도 있고. 다만 이거를 매수해 간 사람이 2년 안에 사업 착수 안 하면 다시 매각을 깨고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여기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는 다음 어느 하나이자한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매수한 자가 2년 안에 해당 사업에 착수 안 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람들, 주택조합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채비지 매각 요구는, 자, 이거는 이제 국민주택 용지입니다. 자, 앞에 거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람이고, 이제 소형 사이즈의 주택을 50% 이상이고, 요거 밑에 채비지 매각 요구는, 자,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이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토지가 필요하면, 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용지가 필요하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 예전에 배웠죠? 자, 이 채비지라는 게 환지 방식에서 이 사업 시행자가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부인들한테 파는 토지인데, 자, 이렇게 주택법상 국민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자, 용지가 필요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서 채비지를 나한테 먼저 팔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 그러면 채비지 전체 면적 중에서 50%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짓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자, 이때 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사업 주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기본적으로, 자, 일반 시가보다 싼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를 하되,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형태로 국민주택을 짓거나 국민주택을 분양 형태로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할 때는 조성 원가 기준으로 더 감정가보다 싸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채비지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싸게 주기 때문에 일반 경쟁가로 정해지는 시가가 아니라 감정가격 기준으로 채비지를 양도한다. 다만 이 국민주택의 종류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인 국민주택일 때는 이런 걸 지으려고 채비지를 좀 이렇게 나한테 팔아라 그럴 때는 이 조성원가, 감정가보다 싼 조성원가 기준으로 채비지를 파는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그러니까 채비지 양도 가격을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사이즈의 임대주택, 자, 이런 사이즈의 국민주택을 분양 형태로 건설한다고 밝히면 그때는 조성원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이 채비지를 양도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 수용 사용은 이 공공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하고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만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자, 필요하면 자, 토지 등의 권리를 강제로 수용, 뺏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은 국민주택 건설 같은 공적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자,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을 준용하고, 자, 수용 사용에 관해서 자,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치법을 준용을 하다가 이 공치법에서 받아야 되는 사업인정을 주택법상 수용할 때는 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 공익사업법상 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서 수용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 사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기는데, 주택법상 수용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택법상 30개 이상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요 절차로서 요 승인으로서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매수 업무는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주체는 이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 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를 2% 범위 안에서 정한 금액이니까 2% 정도를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 보상 업무가 국가가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국가가 뭐 군인 아파트를 짓거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토지 보상 매수 업무 같은 거하고 손실 보상 업무 같은 경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를 이 매수 금액 같은 거에 2%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4번 테마하고 이제 5번 테마만 하시면 주택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4번 테마 이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들을 다음 강의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자 교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핵심 요약집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핵심 요약 가장 공법의 중요한 부분, 핵심 요약 부분만 정리한 교재입니다. 문제 심화 교재로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심화 요약집 교재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밴드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파일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구입 의사를 알려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가급적이면 심화 요약집을 구입해서 보시면 지금 강의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